안녕하세요. 저 조재필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에, 지금 이제 중1 되죠. 에, 역시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노원구 지역 사시는 분들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가게 되면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지려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이번에 이제 또 입시가 또 좀 바뀌죠.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바뀌는 입시 환경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교학점제로 어떻게 도입이 돼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학원의 컨설팅을 전담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 이제 입구에 오시면은 엘리베이터 앞에 합격생들이 1년이면은 꽤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합격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학생들을 한 명도 저 선생님 손을 거치지 않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손을 거쳐서 중학교 때부터 관리를 받기 시작해요. 어떤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의 진로 문제, 그 다음에 진학 문제라든가,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내신 관리를 해서 대학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전부 다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쓰여질 내용이 본인의 진로하고 적성하고 관계되는, 전공하고 관계되는 그런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져야만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 선생님이 조언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특히 상위권 대학 간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저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진로 상담,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리 김정년 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김정년입니다. 불 좀 앞에 꺼주실래요? 네. 제가 저는 조재필 수학원에서 고등부에서 이제 주로 컨설팅하고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저 밖에 이제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해서 간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학교가 좋을수록 저랑 이제 같이 쭉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왔던 친구들인데, 저는 제가 오늘 설명회 하면서 설명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2010년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제 2010년생을 만나는구나. 예. 다음 주에 조재필 수학학원 중등부에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도 제가 하는데, 저는 사실 대학 입시가 전문입니다. 대학 입시가 전문인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도 제가 컨설팅을 해줘요. 중3 같은 경우는 이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에
애들 그 학생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소서 그리고 면접까지 다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주종목은 이제 대학 입시죠. 근데 그리고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그 입시 전문가라고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2010년생들 데리고 다음 주에 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기대 반도 되고 약간 걱정도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뵈니까 확실히 지난주 고등부보다는 젊으시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예. 일단 우리 초등학교 6학년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입시가 다 아시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028학년도 입시부터 바뀔 텐데, 우리 지금 초6 친구들이 아마 29학번들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학번들이 되겠죠, 그렇죠? 28학년도부터 바뀌니까 바뀐 다음에부터이기 때문에 첫 해 걸리진 않을 텐데, 일단 그 처음부터 바뀌는 게 바로 이 고교학점제죠.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가 고교학점제 말은 본격 시행되는 첫 해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우리 지금 초6이 두 번째 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시작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뭐 맛보기 수준이라서 본격적인 시행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개정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화할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현 정부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사이클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지난주에 중3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현재 고등학교 대학 입시가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1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뀐다. 방향 자체가 그 시발점이 바로 이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중등부 팀장님이 간략하게 중등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 학원 소개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입시라든가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교학점제는 사실 엄청난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고교학점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3년부터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만 20년 됐습니다. 지금 만 20년 됐는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틀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서, 저도 이제 지금 아직 발표된 건 없지만 대략 예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교육 환경이 지금 변화하는데, 저출산이 계속 심화되면서 워낙 애들 학령인구 자체가 너무 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모집 인원 자체가 고등학생들을 초과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문 닫는 대학들도 많을 거고, 보시면 일단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리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수도권에서 멀죠. 남쪽이. 그렇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정시 모집 경쟁률인데요, 이 밑에 쪽 보면 다 1.9대 1, 2대 1입니다. 미달 난 거예요. 왜 미달이 났느냐?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 세 번 지어놨습니다. 정시. 3대 1이 돼야지 1대 1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밑에는 뭐 지금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영호남 지역에 조금 비유명 대학들은 사실 모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가 모집 인원이라는 게 뭐냐면, 정시에서 애들을 뽑았는데, 애들을 뽑아서 등록을 시켰는데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면 2월 한 24일, 5일에 다시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 추가 모집 보시면 경북, 부산, 전북
이 남쪽부터 많죠. 지금 미달이 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에요. 그래도 충북대학교 하면은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교죠. 그렇죠? 그리고 기계공학과 하면은 괜찮은 학과입니다. 공대에서. 근데 작년에 충북대 기계공학과 988이 붙었어요. 국어, 수학, 영어에 9등급, 8등급, 8등급이 붙은 거예요. 수능. 이건 미달났다는 얘기죠. 미달났다는 거죠. 그리고 전북대가 조금 더 좋죠. 전북대의 국어교육과인데 지방대, 거점 지방대의 지방국립대 사범대는 꽤 높습니다. 여학생들 때문에.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한 평균 333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664가 붙었어요. 이것도 뭐 미달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북대 국어교육과인데. 전북대 국어교육과가 전북대에서 문과에서는 가장 높은 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고민이 시작된 게 고교학점제라고도 볼 수 있죠. 고교학점제는 일단 보시면 뭐 다들 요거는 이제 교육청 자료입니다. 이건 교육청 자료. 교육청 자료인데 일단 이런 과목들이 지금 없죠, 사실. 그래서 애들의 꿈들은 이렇게 다양한데 실제 현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입 중심의 고교 교육이다. 지금 현재 올해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택 과목들이 좀 예전보다 늘어났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좀 생소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여행지리라든가 고전 읽기라든가 영미문학 읽기 이런 과목들 못 보셨죠, 그렇죠? 이런 과목들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들이 더 늘어납니다. 뭐 문학과 영상, 코딩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요. 실용 수학.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면서 매우 다양해집니다. 과목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은 과목들을 더 많이 개설해 달라는 것이 학생들의 이제 요구사항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과목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들이 없다. 우리가 듣고 싶은 과목들이 없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보다 더 진로 진학 지도를 꼼꼼하게 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진로 진학 지도란 어느 대학을 간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현재 적성과 성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학부모님들의 당연한 요구 사항들인데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에서 거의 되고 있지 못하죠. 이건 못된 진학 상담이라든가 진학 관리는 좀 되지만 뭐 진로 관리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현재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인공지능이 대세인 세상에서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말하자면 수족처럼 부리면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다른 능력들을 갖춰나가는 융합적인 인재를 이제 키워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좀 늦기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을 모 그룹 인사팀에 들어가서 제가 한 3년 있다가 외국 생활 한 5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학원 강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요즘에 또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데 지금 다 임원들 됐죠. 이제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현재 다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30대 그룹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의 인재상이 대학들이 또 좋아하는 인재상이기도 하죠. 그런 인재들을 대학이 또 선발하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과 애들입니다. 융합적인 인재인데 문과 애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좀 알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는 아예 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융합적인 지식입니다.
여기서 융합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이과인데 인문학적 소양들, 그래서 문학이라든가 역사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과학적인 소양들을 갖춘 이과 애들이 이제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융합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오늘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고교학점제는 예전 대학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과목이 개설이 되는데 일단 보시면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합니다. 대학이 보통 140학점 이상 이수해야지 졸업하는 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대학처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작은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과목을 개설하고 학업을 설계한다. 진로 학업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했어. 거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게 수강 신청, 수업 운영, 그리고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평가가 더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학점 취득하고 졸업하는 이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하고 차이가 없죠, 사실. 보시면 1단계에 아주 많은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합니다. 정말 아직 2022 개정교육과정은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공식으로 발표가 안 됐는데 기초 시안 나온 거 보면 과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사실 걱정이 되는 거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그때 중3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과연 수급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좀 되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많은 과목들,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진로 탐색, 저는 요즘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걸 봅니다. MBTI도 제가 요즘에 너는 무슨 유형이니 물어봐요. MBTI도 뭐 나름대로 제가 해보니까 나름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이들은 뭐 성장하는 애들이라서 더 바뀔 수 있겠지만 MBTI라든가 아니면 이제 커리어넷이라고요. 인터넷에 커리어넷을 치시면 고용노동부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도 진로 검사가 그냥 무료로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좀 진로 적성 검사를 좀 해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치로 정량화해서 애들의 성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관찰하신 아이들의 특성도 좀 보셔야 되죠. 얘는 어떤 유형인지를.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보면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주관적으로 보시니까 항상 좋은 게 크게 보이죠. 그렇죠? 나쁜 건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못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도 애들의 성향을 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 대한 다면 평가. 그래서 아이들의 적성이라든가 성격이 어떠한지를 좀 주도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과목들을 한 학교에서 과연 개설해서 운영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부가 또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운영을 보시면 이제 공강 시간이 생겨요. 대학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그래도 공강 시간이 대학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시간씩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즉 스스로가 조금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이런 능력들이 좀 필요해졌다. 더더욱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계속 들으면서 주어진 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뻥뻥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비는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놀아버리면은 거기 가서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하고 우리 남자들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좀 스스로가 자기 절제하는 그 습관들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고등학교, 대학 가기 위해서는 내신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9등급의 상대 평가입니다. 내신과 수능 다 9등급의 상대 평가. 물론 이제 절대 평가 과목도 있지만 90% 이상이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지만 자, 1등급 4%, 2등급 7%, 그러니까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상위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4등급은 40%까지 누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고교학점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못하냐면 듣는 애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한 과목당. 어떤 과목은 15명이 듣는데 4%가 나오려면 25명이 나와야지 1등 하면 이제 4%입니다. 100명에 4명이니까 25명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절대평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에서 지금 절대평가를 하고 있죠.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A, B, C, D 이런 이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교과 내신도 지금 말하자면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리고 수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 어떻게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지만 애들 지금은 단위수가 이렇고 그리고 석차 등급 요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바뀌어서 A, B, C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조금 이따 말씀드릴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내신을 가지고 선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상대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1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딱딱 끊어버리게 되는데 이제는 A, B, C로 갈 경우는 교과 내신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 전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어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 외대가 올해 처음으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교과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4%까지 1등급이라고요. 근데 외고 특목고 애들을 뽑아주려고 90점 이상이면 1등급하고 똑같은 만점을 줘버렸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제가 올해 컨설팅을 하면서 외고 특목고 애들도 외고 애들도 외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 의외로 내신이 2, 3등급 받아도 90점 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과목 이수. 미이수하면 이제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성취기순 미도달 학생은 예전에 저도 하나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결석을 많이 해서 F 처리돼 가지고 재수강을 했었지만 재이수 재수강이 대학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시 들어야 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 아마 계절학기처럼 여름 겨울방학에 아마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정 학점을 취득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점이 지금 보면은 대략 한 170에서 190 학점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다양한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느냐. 일단 한 학교에서 가능하면 한 학교에서 하는데 안 되면 타 학교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를 묶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까운 이 지역에 가까운 학교들이 서라벌, 해성, 대진, 영신여고, 불암고 여기가 좀 가깝거든요. 그럼 애들이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건 불암고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서라벌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이제 그게 바로 타학교 연계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원격 수업 반강제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제 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들어라. 없는 과목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들어라. 예를 들어가지고, 문학 관련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이제 현재 교육부의 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될지는,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시행착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시행착오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지금 초6 애들도 조금 들어가면 아직까지도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학교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하는 게 지금 일 아닌데, 그게 좀 어려우면은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 타학교 이런 쪽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근데 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건 이제 교육부 아니니까. 실제로 애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애들은 말하자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제가 중3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단어를 하나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올바른 학습 습관을 지금 방법을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 지금 예비 중1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공부가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공부를 대부분 다 안 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지난주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학습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학습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학습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중학교 때 공부를 곧잘 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떨어진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야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애들 깜깜이 속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학년 때 자유학년 기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2학년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2학년 때 시험을 딱 보는 순간에 빵 터지는 거죠. 이제 야, 이거밖에 안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생활하는 습관들을 들여나가야 되고, 그리고 점차 학습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일단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부터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회를 대치동하고 목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애들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 학원장들 얘기가, 저는 이제 초등부, 중등부 학원은 잘 안 가지만 그쪽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말반이 아주 성행을 하죠. 그렇죠? 저도 이쪽에 삽니다. 저도 노원 쪽에 사는데, 제가 한번 놀랬던 게, 저도 일요일 아침에 일찍 간 적이 없는데 8시 반에 영동대교를 일요일 아침에 넘어가는데, 제가 그 시간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차들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지? 근데 그때가 생각해보니까 12월에 방학하고서 첫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개강하는 날에 대체적으로 차가 엄청나게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학원을 가는 거니까 쭉 가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고등부뿐만 아니라 이 초등 수학 쪽에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부량 자체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MBTI 검사도 있고 커리어넷, 워크넷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 인터넷에 그냥 커리어넷, 워크넷 치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한번 애들 지금 요 시기에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고 그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MBTI 검사를 하거나 뭐 검사를 할 때 좀 우리 아이들한테 진지하게 그 체크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죠. 진지하게. 네가 진짜 생각하는 답을 선택을 해라. 애들이 좀 건성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다른 애들은 건성으로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진지하게 진로 적성 검사에 임해서 나름대로 이제 진로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진로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폭넓은 독서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점점 그 진로를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과적, 이과적 특성들은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뭐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평가 자체가 절대평가다. 평가가 절대평가면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과 전형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력화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성취도 평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자사고 특목고가 불리해질 일은 좀 없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내신상의 불이익은 좀 없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는 내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그랬지만 우리 애들은 좀 달라진 거죠, 이제. 자, 그리고 내신 못지않게 이제 수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예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수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뀔 수밖에 없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봅니다. 4과목. 근데 아이들이 과목을 너무도 다양하게 개설이 되고 선택을 해서 보잖아요. 과목은 막 수십 가지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능을 4과목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하고 평가하는 수능시험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현재 고1, 고2, 고3도 마찬가지인데 고교학점제 실시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안은 수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교육계에서 전망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자격 고사화입니다. 절대평가로 다 바꿔가지고 자격 고사화. 말하자면 이제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입시가 그렇거든요. 제가 프랑스는 아니고 불어권 아프리카에 살다 와가지고 그 바칼로레아를 좀 아는데 바칼로레아 가는 애들을 제가 거기서도 논술을 좀 우리 그 한국 애들을 좀 가르쳐 봐가지고 이제 바칼로레아가 몇 점 이상이면 말하자면 어느 지역 응시 가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옛날 예비고사 같은 건데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등급제로 간다면 지금 현재 자 서울대 지역균형에 합격하려면 세계합 7등급은 맞춰야 돼. 뭐 이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각각 평균 2등급은 맞춰야지 응시 가능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솔직히 수능 1등급으로도 서울대 의대를 못 뽑아요. 서울대 의대는요 하나 틀려야 됩니다. 하나 틀려야지 가요. 실제로 영어는 1등급이 만점이니까 1등급이고 하나 틀려야지 서울대 의대 정시로 갑니다. 2개 틀려야지 연대 의대예요. 3개 틀린 애가 문 닫고 들어갔어요. 연대 의대를. 2개 틀려야죠. 그렇죠. 제가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3개 틀린 애가 마지막 추합으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등급으로 끊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 자격고사화가 된다면 절대평가 자격고사화가 된다면 대학별 고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플랜 A고 플랜 B는 뭐냐면 지금 이제 선진국 유형으로 이른바 많이 들어졌을 거예요. IB 수능이라고 해서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간다. 자, 융합형 인재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입식 암기식의 그 평가 시험이 아니라 이제 서술형 논술형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좀 가능성이 높은 게 서술형 논술형으로 갈 경우에 이게 애매한 게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서술형 봐도 막 애들이 찾아가서 엄청 이제 막 그 항의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만 명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채점한다는 게 지금 가능할 것인가인데, 근데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 거는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잘 아시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썼을 때 애들이 의외로 매우 정확하게 채점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하고 할 때 제가 바둑을 좀 둬가지고 저기 바둑 사이트에서 제가 한 3, 4단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100% 알파고가 진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19줄 19줄이기 때문에 똑같은 판이 나올 확률이 361 팩토리얼 분의 1이라서 이거 무한대입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서 제 아무리 슈퍼컴퓨터도 제가 상식으로 생각했죠. 제 아무리 슈퍼컴퓨터도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딥러닝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애가 학습을 해가지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바둑도 처음에 둘 때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했던 것처럼 그 채점 부분들도 해결이 된다면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과학기술 발달의 정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고,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서술형, 논술형 시험은 대학별 고사가 실시가 되면 분명히 대학에서 그런 형태로 볼 것이니까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그 수능 등급제로 가든 아니면 서술형, 논술형 수능으로 가든 우리 아이들은 서술형, 논술형 시험을 볼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를 가면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도 그렇고 그 학교 시험도 그 서술형 시험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그 논술형 시험 평가에 좀 그 익숙해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안 망하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대학들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숫자, 전국의 고3 숫자보다 고3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서울 대학들은 다 여기 지금 인서울을 목표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의대, 치대도 있겠지만 자, 그 대학들은 여전히 가기가 어려울 거고 그리고 경쟁률은 높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셔가지고 지금 그 깊어가는 가을에 정치를 만끽하지 않으시고 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일단 고기학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척 좋아하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냐면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우리 그 중등부 팀장님 모시고 중등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나마 지금 조재필수학학원 중등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드릴 박경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실 줄 미처 예상이 못했고, 그러니까는 진짜 긴장 많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호흡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버벅대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지금 그래도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애도 조제필수학원 중등부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관심이 있으시니까 오신 거라고 좀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학원 선택 또는 다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통 지금 자제분들이 뭔가 좀 학습 계획을 세울 때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외죠, 아무래도. 과외. 효율 진짜 좋죠. 1대1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고 원하는 만큼 진도도 뺄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이 선택하는 게 학원이죠. 학원은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과의 경쟁 시스템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좀 승부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좀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느껴본 게 이 두 가지 갖다가 조금 학생들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보거든요.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평범하다, 비범하다 이렇게 나누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학습으로만 따진다면은 어떤 학생은 아무래도 좀 성취도가 좀 늦거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계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좀 드러나죠. 또 반대로 보통 일반적인 학원 시스템은 한 과정을 갖다 끝내는데 2, 3개월을 갖다 보통 소요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한 달이면 그걸 갖다 다 이해한다고 실제로 그만큼의 효율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과 같이 똑같은 커리큘럼을 맞춰 따라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 아무래도 뒤처지기 때문에 자신감 떨어지고 그러면서 학원 가기 싫어하고 또 어떤 학생은 나는 이만큼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매일 똑같은 커리큘럼 밟아가니까 좀 지루해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 과외를 선택하는 게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그 정도 학생은 전체 한 10% 정도?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보통 학원을 갔다가 많이들 다니게 되는데요. 이런 학원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죠. 조제필수학원 같은 일반적인 보습학원도 있는 반면에 특목고 대비 그런 전문 학원들도 있고요. 자, 여러 학원, 그 다음에 좀 한 반에 3명 이내로 이렇게 수업한다는 소수 정예 학원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부모님들 그 자제분들이 지금 현재, 얘는 학습 스타일이 어디에 맞겠구나. 요걸 갖다가 먼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맞는 학원을 갖다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몇 년 다니다 결정하면 되겠지. 그러면 금방 고등학생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아무래도 조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말씀드릴 부분인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맞는가를 갖다 먼저 선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학원 시스템을 선택하셨다. 그렇다면은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학원과 강사의 노하우는 충분한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뭐 쇼핑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딱 가가지고 그냥 여기 등록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저기 좀 알아보시고 입소문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선택할 텐데 아무래도 조금 오랜 역사를 가진 학원들이 또 그만큼 버텨왔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노하우는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학생들 반별, 그 다음에 과정별, 그 다음에 수준별 이런 관리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 반에 따라서 레벨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통 처음에 데스크에 좀 상담하러 가시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강조할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있는 학생의 성향하고 지금 말씀드릴 그런 학생도 있어요. 학원 오게 되기 전날부터 막 엄마들한테 징징대면서 학원 가기 싫다, 막 떼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가면 또 혼날 텐데 그런 걸 갖다 미리 걱정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하고는 교육 분위기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일단 약간이나 거부감이 들면 그게 학습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전처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젠 그런 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학생들한테 막 권유를 할 때도 꼰대 발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떤 학원을 갔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다녔을 때 많이 힘들어한다, 그 다음에 속마음을 갖다가 솔직히 털어놨는데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빨리 맞게끔 변경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제부터는 조제필수 학원 중등부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수업은 일단 일주일에 크게 2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월수금반, 화목토반 이렇게 주 3일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근데 월수금반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보면 화목토반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에 지금 아무래도 가족들과 같이 있는 그런 삶들을 갖다 많이 추구하시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요런 때는 아무래도 공부 말고 조금 가족과 여행도 다니고 요런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학년, 3학년은 크게 그런 부분이 개의치 않는데, 특히나 1학년 학생들이 보통 보면 토요일날 그렇게 학원 오기 싫어하고, 도대체 다른 애들은 토요일날 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왜 학원 가느냐, 막 이렇게 막 떼쓰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님도 다들 학창시절 보내셨으니까 수학이라는 게요, 저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입장이지만은 한 이틀만 건너뛰면 감이 사라지는 게 수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수금반 이렇게 구성된 건 솔직히 그래도 하루는 건너서라도 계속해서 그 습관을 갖다 기르면서 수학에 대한 감을 익히자, 요걸로 해서 월수금반이 좀 진행되는데,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주 이틀반은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짜더라도 중간에 이틀 이상이 비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주도 학습이 확실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건너뛰게 되면은 다음 수업 때 선생님 이거 우리 배웠나요? 바로 이렇게 대응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목토 수업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학원에서는 입장을 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또 많이 긴장되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화목토 수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거부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주일에 지금 3번을 수업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선행만 내리 빼다 보면은 나중에 현재 학생 만약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동안에 12개월 동안에 진도 많이 뺄 수 있거든요. 거의 빠른 학생들은 3년치 과정 빼는 학생들도 있어요. 막 그러다 보면은 무슨 폐단이 드러나면 진짜 열심히 한 학생은 크게 문제 없는데, 강제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학생들은 2학년 첫 중간고사 딱 보자마자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배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배웠었나? 보통 보면은 이 근처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이 근방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조금 오고, 그 다음에 강북구, 성북구까지 오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의 지금 중간 기말고사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시험 출제 난이도가요. 그런 걸 갖다 봤을 때 현행 과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내신 결과가 학생들
요구에 못 맞추게 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때는 자신감이 확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어떤 방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취지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선행과정을 나가고 1번은 현행과정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탄탄히 밟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 과정 중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마쳤다고 예를 들어볼 때 그럼 다음 단계로 시작하는 게 1학년 2학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1학년 2학기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크게 보면은 저희 학원에서는 총 한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래도 개념 파트가 되겠죠. 두 번째 반복이 돼요. 두 번째 반복은 바로 이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교재 난이도를 갖다 한 단계 높여가지고 응용 파트로 진행되고요. 학생들이 조금 여유 있는 반이다. 조금 빠르게 나와도 상관없다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이어서 심화 과정까지 밟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보통 마지막에 있는 심화 과정은 학생이 그 학년에 맞는 과정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심화 과정 교재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 근사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게 그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데요. 아무래도 선행과정과 현행과정이 일주일에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1학년 과정 같은 경우는 3개월 코스로 계속해서 과정이 바뀌는데 3개월 기준으로 아무래도 2개 과정을 동시에 나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업 시간에 관련된 건데요. 전체 145분 수업에서요. 처음에 70분 수업하고 그 다음에 5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70분 수업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은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70분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간에 5분 휴식하고 또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눈꺼풀이 내려앉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 싶으면은 중간에 조금 분위기 환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에 대한 조금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막 퀴즈도 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조제필수학학원 고등부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지금 정립된 시스템인데 클리닉 교실을 갖다가 중등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 교실은요. 실제 지금 이 공간처럼 독서실 분위기로 이렇게 지금 교실을 갖다가 지금 꾸려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일단은 전담 관리 선생님께서 항상 상주해서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즉석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보통 보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 반에 예를 들어서 6명 수업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봤을 때 그 6명이 모두 동일한 성취도를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만 개개인별로 성취도가 약간씩 틀리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서 한두 명이 학습이 좀 낮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담임 선생님께서 계속 끌어안고 조금 학교 끝나고 일찍 오게 하든가 아니면 학생 개인 시간 남는 시간 있을 때 조금 불러가지고 개인 지도 하든가 이렇게 좀 지도를 하는데 보통 그런 시간 안 되는 학생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클리닉 교실에서 그날 과제를 갖다 좀 미비하게 못했다거나 아니면 질문할 게 많은데 수업 시간에 미처 다 해결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허락하에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좀 많지는 않겠죠. 예,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노는 거 취미가 없어요. 실제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학원에 딱 와가지고 지금 2시간 반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수업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싫어요. 좀 더 공부하고 갈래요. 막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로. 그럼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다른 반에서 수업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뭔가 학생 개인적으로 할 만한 걸 갖다가 주고 그러면은 여기 클리닉 교실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체크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집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만 해도 벌써 한 5명 정도 지금 생각나는데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 갑자기 진짜 개가천선해가지고 그전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님 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90%는 그냥 말로 때우는 학생인 반면에 진짜 예외적인 학생들은 그걸 실천에 옮기는 학생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대요, 공부하는 게. 막 그럴 때는 정규 커리로 가게 되면은 학생이 요거 안 맞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월반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클리닉 교실에서 좀 전담 선생님께서 어느 과정을 어느 기간 동안에 마스터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 교실에서 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 중등부에서는 지금 철저한 담임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학부모님들 뭐 당연하게 생각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규 수업과 그 다음에 시험 대비 요거는 당연히 담임이 100% 책임하에 이렇게 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보충 수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충 수업의 1차적인 책임은 다 담임이 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혹시 남는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보충 수업을 갖다가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상담관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학생이 처음에 왔을 때 일단 학생이 선생님과 어색하고 친구가 어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학생에 대해서는 1대1로 약간의 면담을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귀가한 다음에 학부모님과 개별 전화 통화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약간 익숙해졌을 테니까 그때 혹시라도 학생이 어려운 점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락드리면서 꾸준히 상담관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습 클래스 구성 방법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별로, 그 다음에 과정별로, 그 다음에 진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수준별로 같은 진도를 가진 학생이더라도 사용하는 교재가 틀리거든,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반 구성으로 기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준에 맞는 주교재 선택. 보통 학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가 여러 가지인데요. 메인이 되는 건 우공비라는 교재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화과정, 응용과정 밟아가면서 센수학이라든가 플랫라벨이라든가 이런 교재들 다양하게 메인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학습 클래스 구성에서 마지막으로 보통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담임 자주 바뀐 거 되게 싫어하시죠. 왜냐면 바뀌면서 학생 또 적응하는 기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단편성 테스트를 보고 이때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은 조금 다르게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겠다. 그럴 때 반 구성을 좀 새로 하는 그런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제일 관심 있어 하신 부분이 내신 관리죠. 그래서 학생들 시험을 얼마나 잘 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솔직히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내신의 중요성은 진짜 아까 김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입시 시스템이 많이 바뀌면서 예년과 다르게 내신 관리가 엄청 중요해졌죠.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험 다 해보셨겠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이 탄탄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등부에서 무슨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일단 중학교에서 확실하게 내신 관리 해놓으면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훨씬 강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선택의 폭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 게 내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확실하게 챙겨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쪽 진로를 가겠다. 요즘엔 아시겠지만은 좀 인기 있는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내신이 엄청나게 잘 따라와 줘야 합격권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흡 엄청 딸리네요. 자, 두 번째는 제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이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요, 학생이. 그리고 선생님도 진짜 필사적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부모님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막 격려하면서 괜찮아 한 번 실수한 거야 한데 멘탈이 약한 학생들은 그 한 번의 실수가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계속 자신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2학년 첫 중간고사가 그만큼 학생들이 나 괜찮은데? 요 정도면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때문이라도 학생들 학습에 대한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제 1순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조재필 수학원 중등부는 그냥 조금 그냥 갈 데가 없으면 그냥 갈 수 있는, 다 받아주는 그런 학원이라고 제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머니들, 학부모님들, 지금 원생들이 지금 중등부가 380명이 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이유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조금 어느 정도 학생들 컨트롤 되면서 내신 대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내신 대비 전문 학원으로서 정체성 확실히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신 대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학원 내신 대비는 자체 교재, 시중 교재 말고 자체 교재로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이 교재를 갖다 푸는데요. 마지막에는 모의고사식으로 실제 학교 기출문제들 강남권까지 같이 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2학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3학년. 일단은 뭐 실물을 갖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이렇게 약간이나마 사진을 갖다 찍어서 이렇게 올렸고요. 법적으로 좀 문제인 거 있는 것 같아서 학교는 지웠거든요. 실제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지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만 제가 따왔는데, 실제 학원 내신 대비 교재 마스터북에 이름 붙여져 있거든요. 거기서 유사 문제들을 갖다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맞는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지워진 거 불암중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전체 지금 주요 학교 16개 학교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적중률이 87.4% 정도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단한 건 아니죠. 솔직히 어느 교재를 갖다 놔도 열심히만 한다면 학교 시험 잘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교재를 선택하든지 그 교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완벽하게 훑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요걸 시험 대비 메인 교재로 딱 삼았을 때 87.4%라는 그 학생들의 확신을 갖다 심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선생님들께서 메워준다면 얼마든지 만점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갖다가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너무 제가 학원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한데요. 오늘 아무래도 설명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학원은 내신 대비 수학 전문 학원입니다. 물론 선에 원하는 만큼 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 다 챙겨드릴 수 있지만은
1순위로 보는 게 바로 학교 성적 잘 나오기. 요걸 갖다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원 강북 지역 주로 학원에 많이 오는 학생들의 거주 지역인데 요 부분에 있는 학교들 전부 다 샅샅이 훑고 있거든요. 그 학교들의 특징이라든가 기출 유형들, 주로 사용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메인 교재들 이런 것들을 갖다 조사해가지고 그 시험 대비까지 임하고 있고요. 한 지역에서 20여 년 동안 학원을 갖다가 무탈하게 이렇게 진행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자부심을 제 스스로 자부심 좀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지필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전부 다 시스템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각 과정, 각 학년이 끝날 때마다 저절로 바통 터치하는 것처럼 이어받아가지고 수업을 갖다 진행하기 때문에 각 담임 선생님들마다의 연계도 확실하게 되거든요. 이 학생들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거나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간의 의사소통까지 되면서 저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갖다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민망하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등부 지금 현재 지원생이 한 380명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 수학 전문 학원으로서 중학반 아니고 수학 전문 학원으로서 이 정도 규모를 갖는 학원이 이 근처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아무래도 아직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우리 학원이 최고예요. 뻥쟁이죠 그럼. 그건 아니고 최고를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만큼은 자신감을 갖다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요걸 항상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믿고 맡겨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올린 자료인데요. 이게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 아니고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학생들이 올라왔다. 1년 동안 어떻게 커리큘럼이 이어지는지 그걸 참고조로 올려놨거든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단위로 2개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학생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진도가 1상이라든가 1학년 1학기 과정이라 1학년 2학기 과정 현재 올라오면서 시작하는 학생인데, 보통 1학년 1학기 과정을 갖다가 바로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겨울 때쯤에 2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과정, 2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는 저도 2번 정도 반복되는 그런 현재 커리큘럼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반 중에서 제가 듣기로 가장 좀 선행 과정이 빠른 반 같은 경우에 2학년 2학기 과정 때 마스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을쯤에 고등수학 들어가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 귀중한 시간 내셔서 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학생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껏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종락원에서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종락원에서 재수생들 아주 오래 가르쳤는데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때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에 이렇게 나와 있던 광고 문구가 서연고 학생들 4명 중 1명은 종락원 출신 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제 학원 소개를 하시길래, 저는 이제 지금 소속된 학원은 없고 제가 상상발전소라고 저희 사무실은 대치동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 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와 있는데, 와서 이제 우리 고등부의 학생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기를 가지는 않으니까 중등부에서 공부라든가 아니면
그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뭐 상담 받으실 분들은 거기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데스크에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제가 오는 날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1학년, 2학년 주로 중학생들은 아직 학생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생부 관리를 제가 그 담당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도 뭐 대진고에서 그 의대반 친구들이 뭐 저한테 이제 오겠다고, 그 학원에 오겠다고 그래서 마침 좀 전에 나갔더니 그 컨설팅 일정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일단 컨설팅을 2003년부터 하고 종락원에서 그 논술 구술을 오래 가르쳤습니다. 특히 서울대반 그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었는데 서울대반이 60명 중에 40명이 서연고 가는 반이에요. 제가 그걸 하면서 유튜브에도 이제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 서연고 가는 애들은 제가 담임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서연고 가는 애들하고 일반 반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죠. 수업을 해봐도 달라요. 근데 싸가지 없는 놈들도 더러 있습니다. 저한테 선생님은 연대 논술 보시면은 붙을 자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걔네들 그 공통점들이 무엇일까 제가 가르쳐 본 애들 이렇게 쭉 나중에 이제 생각하면서 일반화를 한번 해보니까 애들 공통점이 서연고로 간 종락원 재수생들도 그렇고 제가 컨설팅을 해서 서연고를 뭐 보냈다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같이 함께 갔던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함께 해서 서연고를 갔던 친구들이 한 5,000명쯤 됩니다. 지금까지. 근데 걔네들 이렇게 쭉 보면 여기 고3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보면은 일단 공통점이 첫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학습의 시작이 책이죠. 독서라서 국어를 잘하거든요. 특히 수능 잘 본 애들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과거에 보면. 국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재수생들이 주로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저랑 제가 담임이고 제가 쭉 보니까 알잖아요. 그런 애들은 일단 애들이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죠. 계획을 세워서. 근데 그런 애들이 뭐 일주일 주간 계획 안 세우고 일일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때 컨디션에 맞춰서 그 전날, 그 다음날 계획들을 세우고 뭐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세 번째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내용인데 애들이 좀 긍정적이에요. 나 공부를 잘하니까 긍정적이겠지만 공부를 잘하니까 긍정적이겠죠.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렇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과연 내가 수능을 잘 볼까? 그날 국어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거의 열의 아홉은 국어 잘못 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씩 네 파트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왜 독서를 말씀드리냐면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잖아요. 그렇죠? 국어, 수학, 특히 수학, 영어의 중심 학습을 하면서 시간이 좀 많아요. 내신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비 중1 때 꼭 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1년 시간이 조금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지금도 뭐 다들 읽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 대학 가기 전까지 본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략하게 입시가 많이 바뀔 거니까 현재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방안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고등학교가 있고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이러한 애들이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습 습관 있죠.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연산 능력이 인간보다 수천만 배 빠르다고 하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하고 연산에서 대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 손자병법에 손자도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곳 가서 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키워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공감 능력과 일반적으로 질문 능력이라고 하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자, 그럼 이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독서입니다. 그럼 왜 공감 능력과 독서가 연결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독서란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 작품에서 시작을 하죠. 시도 그렇고, 그리고 소설도 그렇고,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본 베이스를 쌓게 되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엄청난 사람들이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감탄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지금 가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서정주라는 사람이 일단 신일파 시인이라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눈이 그 송창식 노래에도 나오는 푸르는 날인가? 아니요, 푸른 날이 아닌데 그 단풍 들겠네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구절, 저는 그거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정말 개인적으로 감탄한 게, 요즘에 뭐 이민찬이라는 그러지만 예체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타고난, 초록에 지쳐 단풍 들겠네라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나이 드니까 놀랐어요. 야, 초록에 지쳐 단풍 들겠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이런 걸 보면서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나름대로 이제 그 필자의 생각들과 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하는 능력도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융합적 사고란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데, 특히 이제 인문사회과학을 아울러 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하나 예를 든다면 융합적 사고란 이런 거죠. 그 조류 독감은 이른바 조류에서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메르스도 그렇고, 과거에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다 어디에서 왔죠? 어떤 동물에게서? 박쥐에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애들한테 질문을 해요. 영재고 준비한 애들에게 잠깐 뭐 독서 토론을 누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해줬는데 애들이 똘똘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야, 조류 독감은 조류에게서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근데 그래도 조류 독감은 인간에게는 감염이 안 된다. 일단 아직까지는 잘 감염이 거의 안 되죠. 그런데 왜 박쥐의 코로나나 메르스는 인간에게 영향을 줄까?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과거 가지고 가는 애들이 똘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조류는 조류고요, 박쥐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종이 같아서 말하자면 전염이 되죠. 그런 얘기를 해요. 똘똘하잖아요, 일단 애들이요. 고등학생들도 잘 대답을 못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조류하고 달리 박쥐와 인간의 공통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 찾아봐. 그러니까 애들이 확실히 그쪽까지는 못 찾던데, 박쥐하고 인간은 공통점이 많죠. 인간이 예전에 집 짓고 살기 전에 동굴에 살았잖아요. 박쥐하고 수십만 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말하자면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인문학적, 과학적으로 그 접근해보는 하나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융합적인 사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들이 있는 데라서 제가 중학생들은 하질 않는데, 그렇게 한번 갔더니 또 똘똘한 애들을 이렇게 잠깐 해주니까 또 그것도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천하의 영재를 가르치는 것에 즐거움을 한번 느껴봤었는데, 일단 독서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독해력을 쌓는 기본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 논구술, 앞으로 애들 대학별고사는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각종 의대는 독서가 뒷받침이 안 되면 가서 구술 면접을 보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구술 면접은 기본적으로 논술하고 구술 면접이 같은 맥락이지만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지금도 이제 구술 면접을 제가 세원고한 애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하고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하얀 거짓말을 허용해도 괜찮아?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뭐 100이면 100 다 지금은 애들 때로는 필요하죠. 답을 합니다. 왜 필요한 거야? 답을 잘 하는데 일단 선의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뭐 어떤 사례가 있어? 물어보면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간단한 병이라고 안심시키는 의사의 거짓말. 이 10명이 한 7, 8명이 나와요. 그래, 그 말 맞는데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은 조금 다른 그래도 참신하고 이런 사례를 들어주면 좋겠지. 어떤 사례가 있어? 이제 거기서 대학 교수들이 좋아하는 답이 독서의 경험이 배어나오는 답이거든요. 오헬리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세에서 소녀의 투병 의지를 끝까지 유지시켜 주었던 화가의 거지 집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라고 갈 때 이제 조금 더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제가 요번에 좀 똑똑하다고 느꼈던 게 어떤 애가 있냐면 좌우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이거든요. 좌우명이 뭔가 그러니까 걔가 어린 왕자에 나왔던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히 구술에서 달라져요. 이야기를 할 때도. 근데 이제 뒷부분을 잘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자 부모님 아니면 공기와 같은 것들 가장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때로 그 소중함을 상실하고 가끔씩 엄마 아빠에게 투정을 부리는 저를 발견하고 저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없으면 제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제가 만들어줬죠. 이제 말하자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건데, 예전에 제가 애들한테, 중3 애들한테 권한 게, 권하니까 어머님들이 읽고서 좋아하시는 책이 유시민 씨의 글쓰기 특강이에요. 그 양반이 참 글을 진짜 잘 쓰는데. 근데 그 양반이 예전에 알쓸 신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저 완전히 공감이 되는 게, 독서는 재밌어야 하죠. 그러니까 공부로 하면 안 되죠. 처음으로 읽으면서 즐거움을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지금 유튜브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책들을 좀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하는 게 참 좋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게 수능 정답률이 낮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틀리는 문항 10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독서가 8개나 되죠. 독서가 뭐냐면 비문학이에요. 애들 독해력이 안 돼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애들 독해력이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읽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너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저 안 졸린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듣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애들이 어휘력이 떨어지죠. 그렇죠? 어휘력이 떨어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독서를 많이 안 하니까. 독서라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말하자면. 요즘 애들 심심한 사과도 잘 모르고 실제로 아주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과학 지문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과 있고 특히 문과는 더한데 과학 지문에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책도 좀 읽어야 돼요. 과학책도 읽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일단 드리는 이유는 정말 국어를 잘하려면 좀 독서를 해야 된다. 나중에 1년 정도 해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국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독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기 5가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재미있는 책,
다양한 책, 추리하며 읽고, 융합적으로 읽고, 독감 이어서 이 부분인데,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해야죠. 그렇죠? 재미있는 책. 그래서 뭐 해리포터로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포터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문학 작품으로 시작하는 게 일단은 첫 독서인데,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너무 또 수준이 낮아서는 또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좀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거는 조금 제가 중3 애들한테 권하는 책이기도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과학 콘서트는 조금 재밌어요. 그래도 과학 콘서트는 좀 재밌습니다. 정재승 교수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찍 시작하면 애들이 조금, 그 과학 콘서트는 과학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좀 그 융합적으로 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인데, 일단 권할 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는데, 요즘에 책들이 많잖아요. 예, 많은데 일단 유튜브는 안 보게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유튜브를 금하는데 그 이유가 왜 금하냐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하면 뇌 기능이 거의, 뇌 활동이 정지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유튜브 보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뭐 난리 난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가 난리가 났을까 이렇게 보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들 13살에서 한창 두뇌 활동이 왕성한 시기고 사고력이 발전한 시기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은 이 수동적으로 변해서 뇌 자체가 발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어릴 때 만화 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데, 유튜브는 더 안 좋죠. 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유튜브는 재밌는 책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된다. 일단 애들 소설만 좋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소설만 또 읽어서도 안 되고, 이제 수학책, 과학책 또 읽어 나가야죠. 그래서 그 수학책, 과학책들을 좀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일단 시작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소설이나 이제 소설에서 시작을 해야죠. 동화가 아니라 소설에서 시작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그 3번 본 책이 어린 왕자하고 삼국지인데, 어린 왕자는 볼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시기별로 다른데, 말하자면 이제 그 어린 왕자 같은 책으로 시작해서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도 괜찮죠. 안 읽었으면은 저는 어린 왕자는 꼭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마다 다른데 우리 애들이 또 생각하는 것들도 관점에 따라서 어린 왕자도 다르게 읽히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성향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의외로 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어떻게 그 지구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이과적인 애들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책, 문학, 그리고 수학과학 책을 좀 많이 읽히시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보면. 예. 자, 3번째가 이제 추리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자, 책을 읽어 나갈 때 소설을 읽는다면 요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될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요 다음에는 어떻게 전개될까, 요걸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 나가면, 그리고 추리소설도 나름대로 괜찮죠. 말하자면 좋은 추리소설, 그 아가사 크리스티라든가 이런 추리소설 괜찮은데, 그 추리하면서 읽어 나갈 때 아이들의 이제 상상력들과 논리적인 사고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부분인데, 융합적으로 읽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를 읽을 때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다. 뭐냐면 이 불의 발견을, 아까 이제 그 영재고 지원한 애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불의 발견이 인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 어떤 기여를 한 거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 똘똘하니까, 불을 발견하면서요,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 수 있고요, 익혀 먹음으로써 각종 질병에서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좀 똘똘한 애들은 사는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추운 데까지 갈 수 있고요. 가장 똘똘한 애가
활동하는 시간대도 확장됐어요. 밤에도 불을 밝혀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전을 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했을 때 인간 간의 관계에 어떠한 기여를 했을까 쪽으로 제가 던지니까 좀 거기에 접근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원이라는 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 것처럼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을 피우면은 거의 동심원 형태로 앉게 되죠. 같은 거리 유지하면서. 그렇죠? 원시시대에 밤에 할 일이 없는데 불을 피운다 그러면 추우니까 따뜻한 불가에 마주 앉을 것이야. 마주 앉으면 뭘 하겠니? 이야기를 나누겠지. 그날의 무용담, 멧돼지를 잡은 이야기. 뭐냐면 모여 앉아서 서로 눈동자를 맞추면서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결국 소통이 시작되고 공감 능력이 확장되는 매개체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집단도 커지고 시족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말하자면 이제 불에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불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애들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 조류독감과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의 전파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융합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의 책을 읽고 하나의 사례를 보고서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쪽 영역을 함께 좀 생각 아우르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이제 융합적으로 읽는다의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읽으면서 하나의 책을 읽고 나서 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과 거의 유사한데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면서 읽어야 된다. 제가 애들한테 이제 다음 주에 애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는데요. 동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너네들 애들한테 늑대와 양치기를 읽었지? 그러면 다 읽었다고 하죠. 뭘 배웠니?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요, 애들한테. 자, 양치기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심심해서요. 심심하지. 자, 그러면 양치기는 나이가 많아, 어려요. 신분이 높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높을 것 같아요. 양치기가 관리하던 양은 누구의 양이었을까? 양치기의 양일까? 아니면 마을 주민의 양일까? 양치기 양은 아닐 것 같고 마을 주민의 양일 겁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그렇게. 그런 말에 여기서 분명히 양치기가 잘못했는데 야, 누구도 조금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어린아이한테 자기들의 양을 다 맡겨놓고서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관심과 배려는 그들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문과나 이과나 관계없이 여기서 더 확장하면 현대사회로 왔을 때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관점의 전인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애들이 쉬운 동화책에서 쉬운 제재를 가지고 사고의 폭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도 이제 독서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그게 참 중요하고요. 자, 근데 이거 독감쓰라고 하면 애들이 아예 안 읽어버리니까. 애들이 독감쓰라고 하면 안 읽잖아요. 그렇죠? 독감을 아주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우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한 100자 정도만 써봐. 여기 넣어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 자, 요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육상동물인 토끼에게 일방적으로 유한 경기를 승낙한 거북이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야. 이제 이런 생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묻거든요.
네가 거북이면 다음에 자 재대결을 신청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절대로 안 하죠. 요즘에 이제 구술 면접할 때도 그래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러면 자 응할 텐데 대신 수상 코스 절반, 육상 코스 절반으로 레이스 구조를 변경하면 나는 재대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로 가야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걸 가지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걸 가지고 수업에서 많이 썼는데 작년에 연세대학교 구술 문제 나왔더라고요. 연세대 구술 문제 나왔는데 근면과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애들한테 개미와 배짱이를 읽고서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애들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배우는데 그럼 개미와 배짱이는 언제적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요. 뭐래 먹고 살던 시절이야.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 농사 짓고 살았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지만